고전적인 뒤바뀐 상속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부잣집으로 돌아온 후 4명의 누나들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가짜 상속자 리암을 감싸왔던, 그리고 말하죠. 만약 저를 오빠로 원하지 않는다면 저도 당신들을 누나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리암이 당신들이 유일하게 아끼는 동생이라면 그럼 그가 당신들에게 유일한 동생입니다. 원한다면 그를 데리고 있으세요. 그냥 제 앞길을 막지 마세요. 4명의 스털링과 딸들은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빅터와 클레어는 둘 다 놀라고 괴로워합니다. 저는 클레어의 얼굴에 맺힌 상처를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이걸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저 자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당신들을 제 부모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두 분만이요. 저는 아무런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아첨할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저는 그림에이븐의 젊은 영주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 제가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자존심을 굽히고 누군가의 인정을 구했나요? 데이먼의 몸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빅터와 클레어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겁니다. 진정한 부모로서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흐느낌이 정적을 깼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돌아봅니다. 리암은 눈가가 붉어진 채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를 떨며 엄마, 아빠, 누나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데이먼, 제발 누나들을 탓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자르자 그는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합니다. 일말의 예의도 없이 됐어. 연극 그만해. 이럴 시간도 인내심도 없어. 정말 뭘 원하는 거야? 좋아, 내가 나가줄게. 다들 너희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가. 저는 일어서려 몸을 움직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리암은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데이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는 내 집이야. 그렇게 그냥 나갈 수 없어. 클레어는 손을 뻗어 제 손목을 단단히 잡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제가 문 밖으로 나갈까 봐 두려워하며 여기는 항상 너의 집이야. 내가 편한 대로 해. 이 집 그 누구도 너에게 반대할 권리는 없어. 그녀는 딸들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낸다. 빅터도 그들을 똑같이 매섭게 노려본다. 맞아, 데이먼. 이곳은 언제나 너의 집일 거야. 만약 이곳에 너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가도 돼. 넌 내 방식대로 해. 누가 감히 딴소리를 하는지 보자. 그들의 태도가 나를 만족시킨다. 적어도 이 둘은 자신들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 만약 그들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면, 만약 입양된 아들 편을 들겠다고 고집했다면 그들의 친혈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말이지. 그들을 향한 내 태도는 훨씬 더 냉담했을 거야. 리암은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억울하고 비참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사라지고 싶어 필사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 용기는 없다. 그는 더 이상 스털링 가문의 어린 상속인이 아니다. 그는 그저 자선 사업의 대상일 뿐이다. 남의 집에서 사는 신세다. 그 생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클레어는 리암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한다. 리암, 울지 마. 우리는 이미 이 얘기를 했잖아. 안 그랬니? 데이먼은 데이먼이고 너는 너잖아. 너희 둘 사이에 갈등은 없어. 그냥 진정하고 집에 있어. 리암은 계속 흐느낀다. 데이먼이 겪은 일에 대해 정말 너무 안쓰러워요. 나는 그저 요리를 한 입 먹고 잠시 멈춘다. 이제 그만할래? 안쓰럽다고 말하면서도
스털링가를 떠날 움직임은 전혀 없잖아. 내가 머물기로 선택한 이상. 상처받은 척은 그만둬. 정말 보기 불쾌해.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형이 아니야. 이제부터 내 이름을 불러. 나는 리암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상처받은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그를 동정하고 그의 편을 들게 하려는 거야. 그런 하찮은 수법은 내 시간을 낭비할 가치도 없어. 계속 연극하고 싶다면 그렇게 놔둬. 하지만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른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운을 시험한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든 나를 탓하면 안 될 거야. 빅터와 클레어를 존중해서라도 말이야. 리암의 표정이 굳어버린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모두 앞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붉어졌다를 반복한다. 그는 속으로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온 가족 앞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지적당한 후 상처받은 척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티가 날 것이다. 엘라는 내 자매 중 막내이고 단연 가장 성격이 불같다. 그녀는 즉시 리암을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연다. 하지만 세레나가 그녀의 팔을 잡고 막는다. 세레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유심히 본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 호기심과 신중한 평가가 뒤섞여 있다. 이 남동생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엄마 아빠 말씀이 맞아. 이곳은 이제 내 집이고 항상 그럴 거야. 내게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오늘은 우리 실수였어. 너와 아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모두 나갔었어. 오해하지 마. 내가 돌아와서 정말 기뻐. 나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장녀가 말하는 것을 보고 빅터의 표정이 마침내 조금 누그러진다. 그는 몸을 돌려 직원들에게 다음 요리를 가져오라고 신호한다. 주방에는 모든 종류의 요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늘 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요리. 아직 아무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아빠. 데이먼은 어디서 자랐나요? 그를 키운 사람들은요? 앞으로 그쪽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레나는 이것을 물었다. 마치 뭔가 떠오른 듯. 무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러자 그녀는 빅터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아빠에게서 무언가 동요가 느껴진다. 왜 침묵하는 거죠? 아빠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모두 가족이에요. 데이먼과 관련된 일은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에요. 우리에게 숨길 필요 없어요. 아무래도 이 식사를 조용히 끝내지는 못하겠네. 알고 싶다면 나에게 직접 물어봐. 나는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고 말한다. 나는 어릴 적 한 늙은 도사에게 거두어졌고 허름한 사찰에서 자랐다. 외딴 산에 있었어요. 환경도 열악하고 방문객도 거의 없었죠. 스승님과 저는 겨우 연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스승님께서 절에서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자라면서 산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어요. 스승님은 3달 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는 최근까지 절에서 혼자 지냈어요. 아빠가 저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오실 때까지요. 제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절은 이제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저를 지킬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도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죠. 저는 몇 문장으로 제 모든 과거를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느긋했죠. 불평도 눈물도 없었어요. 운명을 탓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죠. 하지만 클레어와 빅터는 들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요. 둘 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 자매는 모두 망연자실했어요.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친동생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요. 그는 소중히 여겨지는 스털링 가문의 어린 후계자가 되었어야 했어요. 모두에게 응석바지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야 했죠. 엘라조차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까 자신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리암은 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제가 계산적이고 교활하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것이 동정심을 사기 위한 고의적인 연극이라고 확신했죠. 그는 다시 사과하려 했지만 제가 자신을 어떻게 막았는지 기억해냈죠. 그는 그 말을 도로 삼켰어요. 그가 더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꿨어요. 데이먼, 이제 집에 왔으니 앞으로는 모든 게 더 좋아질 거야. 아직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중이잖아. 모르는 것이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그리고 괜찮다면 내가 시내를 구경시켜주고 싶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보며 덤덤하게 말했어요. 응, 고마워. 클레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아픈 죄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와 스승님은 함께 행복했습니다. 환경은 힘들었죠. 하지만 절은 평화로웠고, 스승님은 저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데이먼은 그 모든 세월 동안 행복했습니다. 절에서의 삶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님은 그를 아낌없이 사랑했고 그에게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 세상은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을 구속이나 부담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였을 때 외로울 때면 그는 뒷산으로 올라가 방황했고 동물들과 놀았습니다. 혼자서도 그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걱정 하나 없었습니다. 데이먼은 한때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고통은 스승님이 중병에 걸렸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스승님은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진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느끼고 믿는 모든 것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맛본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영원히 잃는 슬픔을.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 없이 절에 혼자 머물렀습니다. 조용한 고독 속에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빅터가 그를 찾기 전 2주 동안 데이먼은 땔감을 모으러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미끄러져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외딴 산에 혼자서 아무도 그 일을 보지 못했고 그는 소리 없이 죽었습니다. 증인 없이 그의 영혼은 그림 헤이븐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제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가 데이먼의 영혼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운명에 대한 무언가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사주와 생김새의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는 살 운명이었습니다. 비범한 부와 편안함의 삶을, 완벽한 행운과 장수의 운명. 이 세상에서 그런 운명은 드뭅니다. 보통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은 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 헤이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정당하게 그의 것이었던 삶의 운명은 다른 이의 손에 의해 일찍 끊겼다. 마침 그때
그림 헤이브는 최근 심각한 문제에 처했었다. 내가 직접 인간 세상에 와야만 했다. 그래서 데이먼의 영혼에 접근해 공정한 거래를 했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데이먼의 신분을 빌리기로 했다. 내 용무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필요한 것을 얻을 터였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스털링가에서 이 모든 것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한다고 해도 그들 중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빅터와 클레어는 내가 방금 한 말을 들었으니 그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한다. 내가 사려 깊고 마음씨 고운 아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한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뿐이라고. 두 사람 모두 조용히 슬퍼하고 있다. 그들의 아들은 특권적인 삶을 타고났지만 그럼에도 10년 넘게 그들에게서 사라져 있었다. 겪지 말았어야 할 고난을 견디며 그들은 나에게 10배로 갚아주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식탁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모두들 각자의 복잡한 생각에 잠겨 앉아있다. 스털링가의 내 자매도 조용해졌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식사한다. 더 이상 그들로부터의 소란은 없다. 빅터와 클레어는 나에게 온전히 집중한다. 이따금씩 음식이 입에 맞는지 조심스럽게 묻는다. 데이먼, 어떤 요리가 제일 좋으니? 엄마가 수프 좀 덜어줄까? 리암은 그들 옆에 앉아있다. 얼마나 낙담했는지 숨기지 못한다. 엘라는 그를 대신해 뭔가를 말하려다 만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을 때마다 진짜 오빠인 내가 한 말을 그녀는 기억한다. 말문이 막힌다. 나는 그저 음식을 즐기는 데에 집중할 뿐이다. 하지만 스털링 가족에게는 그 모습은 그 자체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클레어는 촉촉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도 애틋함으로 가득 차 아플 지경이다. 나를 한번 보자마자 그녀는 안다. 그는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외딴 산속 낡은 절에서 살았으니 상황은 말할 것도 없었다. 매일 끼니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었다. 음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클레어는 조용히 결심한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새롭고 맛있는 것을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만들어주겠다고. 아이들은 모두 거실에 얌전히 자리를 잡고 빅터는 이걸 유대감 형성 시간이라고 부른다. 막 집에 돌아온 아들과의 나는 널찍한 거실 중앙의 가죽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파묻고 앞에 놓인 거대한 평면 TV를 응시한다. 완전히 매료된 데이먼. 너는 정말 그렇게 TV 보는 것을 좋아하니? 클레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화면에 고정된 눈으로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 텔레비전은 정말 특별하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다. 내가 인간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많이 변했을 줄은 몰랐다. 지금 나는 완전한 촌뜨기처럼 느껴진다. 막도시에 도착한 처음으로 클레어는 나를 보며 눈시울을 다시 붉힌다. 불쌍한 내 아들,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었단 말인가.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프로그램은 광고로 넘어간다. 클레어는 즉시 리모컨을 집어든다. 데이먼, 엄마가 다른 걸 찾아줄게. 내가 보고 있던 드라마는 오늘 밤 에피소드가 끝났어. 다른 채널로 돌려보자. 볼만한 게 아직 많아. 나는 잘 교육받은 아이의 모습으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클레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채널로 돌린다. 가족 드라마에 멈춰 리모컨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잠시 후 어색한 침묵이 방 전체를 감싼다. 근처에 앉아있던 리암은
그의 하얗고 섬세한 얼굴에 짙은 홍조를 띠고 그의 눈은 간신히 숨긴 수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타이밍의 굴욕감까지. 지금 나오는 드라마는 바뀐 상속인 이야기였다. 태어날 때 실수로 뒤바뀐 두 아이에 대한, 그리고 오늘 밤 에피소드는 바로 그 진짜 상속인이 마침내 발견되는 내용이었다. 클레어가 화면을 응시한다. 화면에서 펼쳐지는 줄거리에 완전히 얼어붙어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거의 정확히 어색함은 견딜 수 없다. 친아들이 집으로 온다. 하지만 입양아는 남는다. 부모는 그를 쫓아내지 않는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안아준다. 입양아들을 보물처럼 여기며 친아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두터운, 말없는 어색함이 거실에 내려앉는다. 그리고 물론 나는 이 순간을 택해 큰 소리로 말한다. 웃기지 않나요? 누가 입양아를 더 좋아할까요? 자신의 친자식보다. 물론 함께한 세월이 애착을 만들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친자식을 고통받게 할 수는 없죠. 나는 연신 고개를 젓는다. 진정으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빅터와 클레어는 둘 다 느낀다. 내가 누군가를 비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증명할 수는 없다. 그들은 리암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히 편애를 보이지도 않았다. 나를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리암을 떠나보낼 수 없다. 10년 넘게 그를 키웠으니 그 유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을 그을 줄 안다. 리암을 아무리 아낀다 해도 그것이 나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단지 쇼에 대해 언급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만약 비꼬는 것이라면 자매들을 향한 것이지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빅터와 클레어는 조용히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래에서 일렁이는 불안감을 억누르면서 그들은 처음에 리암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고려했었다. 그는 거의 성인이었고 그들은 그에게 살 곳을 사줄 수 있었다.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대학에 보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딸들은 맹렬히 반대했다. 재고해달라고 애원하며 그리고 빅터와 클레어는 너무 마음이 약해서 결국 리암은 머물게 되었다. 그 생각에 빅터는 딸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리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낌을 참는다. 그리고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본다. 쟤는 또 왜 저래? 엘라의 얼굴은 돌처럼 차갑다. 그녀는 입술을 깨문다. 클레어는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리암은 아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나는 살짝 눈살을 찌푸린다. 그럼 내가 여기서 살면 매일 그 애가 울 거라는 뜻이야? 그거 정말 피곤하겠는걸. 클레어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녀에게 피로감이 밀려왔다. 엘라가 결국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일부러 그랬지? 나는 즉시 시선을 피한다. 완전히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이며 뭘 일부러? 엘라는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본다. 너는 일부러 리암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했지. 방금 전 말이야. 안 그래? 엄마 아빠가 이미 너한테 보상해준다고 했잖아. 뭘 더 원하는 건데? 리암이 없어져야 내가 만족하겠어? 상황이 완벽하게 명확해지는군. 나는 리모컨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일어선다. 나는 엘라를 차가운 시선으로 고정한다. 그럼 너는? 내가 없어져야 해. 너의 소중한 리암을 위한 길을 터주려고? 분명히 나는 내 집에서 입조차 뻥긋할 수 없는 모양이군. 가짜 상속인의 감정을 걱정하지 않고서는 말이야.
나는 돌아서서 걸어간다. 거실은 정적이 흐른다. 빅터가 즉시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에게 경고하는데 데이먼에게 다시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희 모두를 내쫓을 거야. 그의 표정은 완전히 엄격해진다. 너희는 데이먼이 너희의 동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너희의 친동생. 이 뒤바뀐 신분이라는 혼란 속에서 그 애는 리암보다 훨씬 더 큰 희생자다. 너희는 리암이 학대당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희 친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이 모든 세월 동안 스털링 가문은 아무 문제 없이 리암을 계속 부양할 것이야. 하지만 그 애는 절대 데이먼 위에 놓일 수 없어. 그의 시선이 엘라에게 닿는다. 그의 표정은 어둡다. 내가 리암과 나이 차이가 적고 항상 친했다는 걸 안다. 내가 그 애를 변호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명확히 알아야 해. 데이먼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리고 너희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 이 말은 딱 한 번만 할게. 다시 데이먼을 상처 입히는 사람은 나에게 대가를 치를 거야. 엘라의 입꼬리가 살짝 떨린다. 그 말은 분명 아빠를 향한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요. 세레나가 나서서 그날의 일들을 설명한다. 저희는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리암의 시합을 보러 가기로 동의했죠. 아버지가 더 일찍 집에 오실 줄 알았더라면 저희는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릴리와 그레이스 둘 다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둘은 쌍둥이다. 빅터와 클레어는 어두운 표정으로 2층으로 향한다. 내 자매는 거실에 서서 서로를 쳐다본다. 세레나, 우리 오빠가 좀... 릴리가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 멈춘다.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오빠 성격이 정말 독특해. 세레나는 그 저녁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오빠는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든 말로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혀를 가졌지.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 의도적으로 누구를 도발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지. 필터 없이. 자신에게는 좀 지나치게 직설적이야. 그리고 그녀는 오늘 밤 리암의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진다. 리암은 지나치게 예민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마음을 다잡지 않고서는 결국 자신만 상처 입을 거야. 아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든 유대가 얼마나 깊든 그를 얼마나 아끼든 우리 친오빠를 계속 뒷전으로 둘 수는 없어. 그를 위해서라도 그의 사고방식은 변해야 해. 세레나가 엘라에게로 몸을 돌린다. 내가 리암이랑 나이도 제일 가깝고 유대감도 깊잖아. 그에게 말해서 지나친 생각을 멈추도록 도와줘. 데이먼이 돌아왔어. 당연히 엄마 아빠는 그를 끔찍이 아낄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암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는 뜻은 아니야. 그는 여전히 그들의 아들이야. 엘라는 어리고 충동적일 수 있지만 절대 어리석지 않다. 그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레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앞으로 데이먼에게 좀 더 잘해줘. 내가 직접 나서게 하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세레나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한다. 릴리와 그레이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뒤따라간다. 엘라는 완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이게 뭐야? 우리 다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전부 다 내 잘못이 된다는 거야?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난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는다. 방은 빅터와 클레어가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었다.
진심으로 생각하고 신경 써서 꾸며진 곳이었다. 디자인을 비롯한 모든 것이 가구까지 젊은 남자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어디에도 분홍색은 없었다. 분홍색 방이었다면 밤새도록 잠 못 들었을지도 몰라. 내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나는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방 주위에 수호봉인을 걸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챌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허공에서 검은 로브와 가면을 쓴 남자가 방 안에 나타났다. 그는 내게 걸어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폐하. 나는 그를 바라봤다.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묻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군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주군께서 그림에이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6번째 전당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돌아온 게 얼마나 됐더라? 그림에이븐으로. 나는 겨우 막 인간 세상에 도착했는데 그녀는 벌써 돌아왔다고? 나는 알라라 언니가 아직 자리에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몰래 빠져나왔을 때 말이다. 운명은 다른 뜻이 있었다. 내가 겨우 막 빠져나왔을 때 그녀가 바로 돌아서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경고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이 내 눈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여러 번 내게 말했었다. 허락 없이 인간 세상에 오지 말고 이 도시와 관련된 어떤 문제든 그녀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우연히 데이먼의 영혼과 마주쳤고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없는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알라라의 성격을 알기에 나는 거에 확실히 혼날 것이다. 폐하, 주군께서 그림에이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인간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락도 없이 말이야. 그분은 경로하셔서 그분의 전가를 전하러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전가를 바치는 듯한 몸짓을 한다. 허공에 희미한 빛이 깜빡인다. 그리고 어디선가 봉투 하나가 나타난다. 그러자 그 봉투는 천천히 사라진다. 그리고 한 줄의 글자가 허공에 선명히 떠오른다. 희미하게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린다. 순간은 짧았지만 나는 모든 글자를 놓치지 않았다. 곧 도착하겠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문제인데. 알라라가 인간 세상에 온다고? 좋을 리가 없는데. 가면을 쓴 사자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전하, 군주의 결정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꿈 깨고 준비나 하십시오. 나는 침묵했다. 그 남자는 왔을 때만큼 빠르게 방에서 사라졌다. 나는 구멍난 풍선처럼 바람이 빠졌다. 모든 기운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알라라가 온다면 대체 어떻게 올 생각인 거지? 만약 그분이 군주로서 온다면 분명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 피워 올렸다. 나중에 그분이 나와의 계산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건 그림에이븐을 위해서 한 일이었잖아. 분명 그분도 그걸 고려해서 날 봐주실 거야. 다음 날 아침, 스털링 가족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 모두 그 자리에서 걸음을 딱 멈췄다. 그리고 크게 눈을 깜빡이며 벽시계를 힐끗 본다. 그들 사이에 정적이 감돈다. 아침 6시를 겨우 넘었을 뿐이었다.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를 몰두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는 몸을 돌려 그들을 힐끗 보았다. 좋은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고는 즉시 화면으로 다시 돌아섰다. 너무나 깊이 몰두해 있었다. 모든 허비되는 1초가 아까운 듯했다. 클레어는 정신을 차리고 내게 곧장 걸어왔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침 뉴스구나, 데이먼. 넌 정말 TV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내 방에도 하나 설치해 줄까? 거기서도 볼 수 있도록 말이야. 클레어는 내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한다. 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눈이 바로 반짝였다. 내가 막 고개를 끄덕이려던 참인데 세레나가 계단을 내려오며 먼저 입을 연다. 엄마,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데이먼 방에 TV를 놓아주면 밤새도록 그걸 볼 거예요. 걔는 아직 크는 중이잖아요. 그 말에 클레어는 정신을 차린다. 내 말이 맞아. 데이먼이 한번 빠져들면 그 방에 TV가 있다면 밤새도록 그걸 볼 게 분명해. 그건 안 될 말이야. 그녀는 재빨리 말을 뒤집는다. 데이먼, 엄마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그건 정말 안 되겠어. 내 잠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 대신 거실에서 봐. 엄마가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뭘 보는지 얘기도 할 수 있고. 밤새 TV를 보려던 나의 멋진 꿈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세레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노려봤다. 걔는 분명 나를 싫어해. TV도 못 보게 하다니. 비교해보니 알라라가 차라리 나아 보이기 시작한다. 클레어는 내가 토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리고 그것이 재밌으면서도 가슴 아프다고 느낀다. 동시에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휴대폰에만 매달려 있는데 TV는 이제 거의 신기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은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니. 누가 믿겠어? 그녀가 나를 부드럽게 달랜다. 내 방에 두는 건 정말 비현실적이야. 내 잠을 망치게 될 거야. 어차피 항상 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안 돼. 침실은 잠을 자는 곳이잖아. TV를 보고 싶으면 여기서 봐. 이 집에는 너랑 경쟁할 사람 없잖아. 리모컨 가지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TV를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인 뒤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랑 리모컨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클레어는 웃음을 터뜨린다.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한 채 그래. TV는 전부 내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채널을 바꾸려는 사람은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그녀는 따끔한 눈빛으로 말을 맺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딸들을 향했다. 세레나의 입꼬리가 실룩거린다. 그녀는 오랫동안 TV를 보지 않았다. 왜 그녀가 그걸 가지고 싸우겠는가? 누군가 그와 그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그건 엘라일 것이다. 엘라는 마치 밟힌 것처럼 반응한다. 왜 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정말 TV 때문에 그와 싸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녀의 분노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그녀를 돌아본다. 각기 다른 표정으로. 나는 느긋하게 최후의 일격을 날린다. 내가 그걸 가지고 나랑 싸우고 싶어도 먼저 이길 수 있어야 할 거야. 클레어가 즉시 엘라에게 돌아서서 말한다. 너는 리모컨 때문에 데이먼과 싸우지 마라. 내 말 듣고 있니? 내가 그를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면 내 아빠한테 시켜서 내 용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끊어버리게 할 거야. 한 푼도 남김없이 말이야. 엘라는 즉시 분개한 개구리처럼 부풀어 오른다. 뺨은 부풀고 얼굴은 불만으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내 쪽으로 몇 번의 맹렬한 노려봄을 보낸다. 나는 그녀에게 곁눈질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식욕을 완전히 잃었다. 빅터가 갑자기 무언가를 꺼낸다. 보통의 아이라면 그 나이에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될 것이다. 리암은 내년 6월에 대입시험을 본다. 데이먼도 그래야 할 텐데. 하지만 그는 평생 사원에서 지냈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으며 나이도 나이인지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가 바로 마지막 학년으로 뛰어들어 실제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를 입학시키는 건 쉬운 부분이다. 문제는 학년 수준이 골칫거리다. 빅터는 생각할수록 미간을 찌푸린다. 그는 나에게 직접 그 얘기를 꺼낸다. 그리고 나는 학교를 실제로 이 세상을 배우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었기에 망설임 없이 동의한다. 리암의 눈이 생각에 잠겨 움직인다. 그러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안한다. 아빠, 데이먼을 제 반에 넣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를 돌보고 공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빅터는 그 생각에 유혹당한다. 학업적으로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돼. 내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리암의 성적은 여전히 훌륭할 거고 아이가 뒤바뀐 이야기는 비밀이 아니니까. 그들의 사교계에서는 그들은 한 번도 숨기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를 리암과 비교할 거야. 그리고 빅터는 그것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걱정해. 세레나는 침착하게 끼어들어. 아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데이먼이 따라오지 못하면 1:1 개인 교사를 고용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가르칠 수 있어요. 어차피 이번 학기는 거의 끝났어요. 데이먼은 다음 학기까지 기다리게 해요. 학교는 그때부터 시작하고 그동안 그를 제대로 따라잡게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클레어의 눈이 빛나. 그녀는 기쁨에 박수를 쳐. 물론이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개인 교사라니. 엘라는 제쳐두더라도 공부는 한 번도 그녀의 강점이 아니었어. 너희 셋은 성적이 아주 훌륭하잖아. 데이먼에게 마지막 학년 과정을 가르치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한다. 데이먼, 우선 며칠 동안 정착할 시간을 가져. 그러고 나서 너희 셋이 번갈아 가며 한 과목씩 맡아서 그가 가능한 한 빨리 따라잡도록 도와줘. 세레나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맏언니가 동의하는 것을 보고 릴리와 그레이스도 둘 다 고개를 끄덕인다. 엘라는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기분 나빠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그녀는 방금 공개적으로 멍청이라고 취급당했잖아. 사실 나는 거절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클레어의 얼굴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고 나는 거절을 삼킨다. 리암은 아랫입술을 깨물고 눈을 내리깐다. 그 아래 깊은 상처를 숨기며 뒤바뀐 아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교계에서는 빅터와 클레어는 그것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다. 사실 그들은 이미 계획해 두었다. 내가 정착하면 연회를 열어서 그들 사교계의 모든 명망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신분을 정식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조롱이나 의심에 직면할 필요가 없도록 내가 그 세상으로 나섰을 때 나는 그런 종류의 행사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끝없이 추측할 거예요. 진짜 상속자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아니면 더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가짜 상속자에게 가려졌다고 말이죠. 제가 조금이라도 적응하자마자 클레어는 저를 쇼핑몰로 끌고 가고 싶어 안달이에요. 본격적인 쇼핑을 위해서 말이죠. 세레나와 빅터를 제외한 모두가 그들은 일하러 갔어요. 끌려갑니다. 덕분에 리암은 집에 혼자 남게 되죠. 엘라는 조수석에 앉아 분노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몇 초마다 저를 노려보고요. 저는 눈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녀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었죠. 리암이 오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제가 그에게 빌어야 할까요? 우리가 쇼핑몰 주차장에 도착하자 엘라가 자원해서 차를 주차합니다.
릴리와 그레이스는 클레어와 저와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가 쇼핑몰 입구를 통과하여 그날의 쇼핑을 시작할 때 클레어가 제 팔에 팔짱을 낍니다. 우리는 거에 가지도 못해서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기울이고 주에 깊게 들었죠. 엄마, 방금 들었어요? 방금 무언가 둔탁하게 쿵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마치 무거운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평범한 물체가 아니었어요. 소리가 달랐어요. 클레어도 고개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여기는 엄청 큰 쇼핑몰이야. 사방이 시끄럽지. 내가 들은 소리는 아마 군중 소음일 거야. 그녀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 릴리는 앞쪽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희미한 비명소리가 그들 쪽으로 들려옵니다. 엄마, 저 앞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뒤로 손을 뻗어 클레어의 손목을 잡습니다. 엄마, 가서 봐요. 누구도 반대하기 전에 저는 이미 그녀를 소란스러운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매들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죠. 엘라는 주차를 마치고 때마침 도착하여 중얼거립니다. 쟤는 왜 이렇게 참견이 심해? 릴리는 무표정하게 엘라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들으시는 데서 말해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 엘라는 눈을 굴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따라잡아야 해. 엄마와 데이먼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 이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해 뒤따른다. 클레어는 반쯤 조깅하듯 끌려간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팔꿈치로 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데이먼은 항상 무관심해 보였는데 여기서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알고 싶어 안달하고 있다니. 오히려 그 모습이 그를 더 사랑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클레어가 그들 앞에 실제로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 앞에 나선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녀는 몸을 돌려 두 손으로 내 눈을 가린다. 우리 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가려버리면서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될 줄은.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저 보고 싶었을 뿐이다. 왜 내 눈을 가리는 거지? 나는 저승에서 왔다. 나는 한 번만 봐도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억울한 죽음이라면 그 영혼은 그림에이븐으로 간다. 그러면 그들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그림에이븐은 이미 거의 수용량에 달했다. 엄마, 나 어린애 아니에요. 나 무섭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내 눈에서 부드럽게 떼어낸다. 그리고 완전히 침착하게 말한다. 클레어는 나에게 짜증난 표정을 짓는다. 어린애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너 아직 생일도 안 지났잖아. 이런 상황이라니. 수백 년 된 저승의 영혼인데 이제는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다니. 릴리도 따라와서 내 앞에 자리를 잡는다. 나도 체념하며 이마에 손을 짚는다. 쇼핑몰 경비원들이 즉시 움직인다. 경찰과 구급차가 불려진다. 그리고 군중은 뒤로 물러난다. 클레어는 내가 호기심을 만족시키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다. 그녀는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간다.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아. 그녀는 오늘 하루 쇼핑은 충분하다고 결정한다. 그녀는 그저 집에 가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은 전체 나들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그녀를 멈춰 세운다. 엄마, 모두 차로 가세요. 저는 복도에서 바람 좀 쐴게요. 클레어는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 없이 단호히 거절했다. 난 3살짜리 어린애가 아니야. 바람 좀 쐰다고 보호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안내판을 따라 복도로 향한다. 난간 옆에 자리를 잡는다. 한 젊은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지나친다. 나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자 콧구멍이 살짝 움직인다. 거기 있었다. 희미한 죽음의 냄새. 나는 복도에 일부러 머무른다. 그 남자가 다시 같은 길로 돌아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내가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춘다. 내가 아직 그곳에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나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 그리고 또 한 번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쉰다. 희미하긴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그를 길고 재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뭘 그렇게 쳐다봐. 잘생긴 남자는 처음 봐. 그는 내 시선을 알아챈다. 내가 급소를 찌른 것처럼 즉시 반응한다. 그리고 되받아친 후 서둘러 자리를 뜬다. 그의 모든 태도에서 죄책감과 공황 상태가 느껴진다. 누군가가 죽음에 가까워지면 그 냄새가 그들에게 진하게 들러붙는다. 그 남자는 분명히 달랐다. 이는 2가지 가능성만을 남긴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에게 냄새가 옮았거나 아니면 그가 직접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2번째는 훨씬 더 간단하다. 내 마음은 다시 젊은 여자를 떠올린다. 위층에서 떨어졌던. 이제 충분히 밖에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털고 돌아서서 떠난다. 클레어는 차 안에서 불안해했다. 이전에 목격한 일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스멀스멀 기어오는 불안감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되찾은 아들이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했다.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가슴에서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다. 그녀는 쇼핑몰 사건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넣고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이 산 모든 물건을 정리하면서 반면에 나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다. TV를 켜고 멈췄던 부분부터 바로 이어봅니다. 이제는 완전히 TV 중독자가 됐죠. 릴리와 그레이스는 공부하러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둘 다 우등생이다. 내년에 4학년이 된다. 그리고 학업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다. 할 일이 없는 건 엘라뿐이다. 그녀는 할 일 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레이스는 클레어가 바쁘게 있는 위층을 흘끗 본다.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촌뜨기 주제에 TV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내 눈은 화면에만 고정돼 있지.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했다. 그래, 깊은 오지 산사에서 자랐다. 물론 세상을 본 적이 없지. 나는 그림에이븐의 어린 군주다. 알라라가 도시의 모든 일을 내게 떠넘긴 이래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인간 세상의 사소한 일들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 나는 대략적인 것만 알 뿐 그 이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먼으로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 대해 빨리 파악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TV를 보는 것이 그 가장 빠른 방법이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소파로 배달되잖아. 효율적이고 손쉽게. 엘라는 내 대답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 과거를 일부러 꺼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너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집에서 내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거잖아. 그녀는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나는 그녀에게 지독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구제불능으로 멍청한 사람에게나 보낼 법한 그런 눈빛을 내 눈가의 시야에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망설임 없이 나는 큰 소리로 엄마 하고 외쳤다. 엘라가 또 저한테 못되게 굴어요. 촌뜨기라고 부르고는 제가 일부러 엄마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엄마가 제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한대요. 저를 아주 싫어하는 게 분명해요. 제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는 건가요? 엘라의 눈이 커지고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가 뭔가 할 틈도 없이 클레어가 엘라의 귀를 잡고 잡아당겼다. 진정해요. 엄마. 진정해요. 제 말 듣지 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 엘라는 고통에 움찔하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나는 그녀를 가리키며 뺨을 부풀리며 얼굴에는 적절한 양의 상처받은 표정을 짓고 자기가 직접 말했어. 나를 시골뜨기라고 불렀잖아. TV도 본 적 없는. 이미 설명했잖아. 난 산속절에서 자랐다고. 물론 세상 물정 모르지. 그리고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어. 엘라가 반대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분명 그녀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다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뿐. 오늘 너 정말 혼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리 와봐. 내가 뭘 벌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오빠가 TV 볼 때 방해하지 마. 클레어는 이번엔 자비심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엘라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옆으로 끌고 갔다. 그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듯. 그녀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리암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처럼 애지중지했지만 그런데 왜 데이먼에게는 그렇게 앙심을 품는 걸까? 그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데이먼은 그녀의 친오빠인데 그녀의 혈육인데 그녀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그녀는 충분히 훈육받지 못했다. 나는 엘라가 우는 것을 완전히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이 내 가장 의기양양한 표정 중 하나를 그녀에게 지어 보였다. 그것은 엘라를 몹시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완전히 파악했다. 스털링 가문의 내 딸 중 엘라가 단연코 가장 둔했다. 희망이 없을 정도로 둔한 내 시선은 다시 TV로 향했다. 나는 뉴스 채널의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무언가 특정하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아니나 다를까 지역 뉴스에서 그 소식을 다뤘다. 오늘 아침 11시경 포시즌스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의 한 젊은 여성이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추락의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죽은 건가? 나는 눈을 살짝 가늘게 떴다. 그리고 내 마음은 돌아갔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남자에게로. 그는 눈에 띄게 당황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냄새를 풍겼다. 그 남자가 그녀와 관련이 있을까? 추락은 사고였을까? 자살 아니면 훨씬 더 나쁜 무언가였을까? 당장 현장에 가서 알아내고 싶다. 자연사였을까 아니면 억울한 죽음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막 스털링 가문에 돌아왔을 뿐이다. 이 도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혼자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단 그 생각을 접는다. 뉴스 보도가 끝나자 나는 클레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친절한 말처럼 들리는 것을 건넨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솔직히 엘라가 말한 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나는 채 그 문장을 마치지도 못한다. 엘라가 억눌렸던 분노를 모두 터뜨리며 폭발하기 전에
감히 착한 척하지 마. 그 말에 클레어는 거에 진정되었던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데이먼, 엘라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걔는 너무 뻔뻔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야. 회초리로 아무리 때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부엌에 너를 위해 끓고 있는 게 있어. 가서 다 되었는지 확인해봐. 클레어가 일부러 나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다. 나는 엘라에게 깊이 동정하는 시선을 던진다. 그리고 돌아서서 쾌활하게 부엌으로 향한다. 엘라는 내가 의기양양해한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내 등 뒤를 칼날 같은 시선으로 노려본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클레어에게 잡힌다. 엘라는 다음 며칠 동안 나는 그 남자를 어떻게 찾을지 계속 궁리한다. 복도에서 그때 기회가 저절로 나에게 다가왔다. 스털링 가문이 나의 환영 만찬을 주최한다. 거의 모든 이 도시의 유력 인사들이 초대를 받았다. 만찬이 열리는 밤, 스털링 저택은 화려함과 소음으로 활기 넘쳤다. 향수와 실크, 부딪히는 잔들, 그리고 치켜든 술잔들.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들과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성들.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나는 내내 위층 내 방에 머물렀다. 클레어는 아래층에서 바빴고 적절한 순간에 올라올 계획이다. 나를 데리고 내려와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는다. 적절한 때라고 생각될 때 리암의 방을 지나 내 방을 나선다. 살짝 속도를 늦추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일부러 엿듣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층 소란에 대담해져서인지 조금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잠깐 귀 기울이자마자 리암과 이야기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명목상의 고모 헬레나였다. 귀양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면 수도의 스털링 가문은 온전히 다 와 있다. 내 숙부 가족도 포함된다. 스털링 회사를 상속받은 이들이며 조상 대대로의 저택과 가문 자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은 이들이다. 할머니 스털링 부인도 와 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의심스럽다. 결국 만찬은 오늘 밤이고 그들은 어젯밤에야 겨우 도착했으니 말이다. 늘 그랬듯 느긋한 스털링 부인은 우리 별장에서 묵고 있다. 나머지는 도시의 호텔에 체크인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리암이 우리 숙부 가족과 매우 좋은 관계인 듯하다고 조용히 생각한다. 어쩐지 헬레나 고모는 어제 나에게 눈길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저 몇 마디 텅 빈 인사치레뿐이었다. 내가 아직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나는 재빨리 내 방으로 물러난다. 그들 둘이 떠나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에야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마침 클레어가 나를 데리러 올라오는 참이었다. 나의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따뜻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데이먼, 오늘 밤 정말 근사해 보여요. 그건 아첨이 아니야. 난 정말 그렇다. 클레어는 그것을 내가 사원에서 보낸 세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소란과 얽매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일종의 희귀한, 티 없이 맑은 기품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오래 볼수록 보이는 모습에 더욱 감탄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맹세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나를 지금 모습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남은 평생 근심 없이. 엄마가 널 데려갈 시간이야. 몇 걸음 걷다가 방금 생각난 듯 물었다. 리암도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어. 오늘은 너를 위한 날이야. 어차피 지금은 내 이모랑 있어. 그 애를 데려가면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쓰게 할 뿐이야.
요즘 너무 예민해졌거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헬레나 이모는 그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난 몇 주간 내가 알아낸 바로는 빅터와 그의 형은 사이가 다소 냉랭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빅터가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이 나뉜 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웠다. 그들은 매년 수도로 돌아가는 여행을 한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스털링 부인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된 거야. 그렇다면 헬레나 이모는 왜 리암을 그렇게 아끼는 걸까? 클레어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설명한다. 내 아버지 가족이 어떤지 알잖아. 그에게는 형과 누나가 있어. 내 삼촌과 헬레나는 아들이 없었어. 내 이모는 한 명 있었지만 그 애는 스털링 가문의 이름을 잊지 않아. 나만이 이 가문에 아들을 안겨주었지. 그녀가 말하는 동안 죄책감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다. 그 모든 애정은 그녀의 데이먼에게 속했어야 했다. 그는 소중한 스털링 가문의 젊은 후계자여야 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모든 것을 잔인한 농담으로 만들었다. 그 생각은 새로운 슬픔의 물결을 가져온다.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래서 그게 이유로군요. 나는 스털링 가문과 함께한 지 2주가 넘었다. 이제 오늘 밤은 나의 첫 공식 석상이다. 클레어와 빅터는 내 양옆으로 걸었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간다. 내가 나타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얼굴이 나를 향한다. 나의 존재는 모든 손님의 완전한 주목을 받는다. 나에게는 소심함의 흔적도 없다. 나의 몸가짐은 태어날 때부터 길러진 사람의 것을 말해준다. 부와 세련됨 속에서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발걸음마다 특권층 젊은 상속자의 모습. 리암이 나를 지켜본다. 모두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가슴이 날카롭게 조여옴을 느낀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의 얼굴에 상실감과 질투가 역력했다. 헬레나는 그에게서 변화를 알아차리고 재빨리 그를 안심시킨다. 리암, 걱정하지 마. 그가 지금 보여주는 건 전부 연기일 뿐이야. 누구나 꾸며낸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이 가족이 키운 건 너야. 그거 절대 잊지 마. 너는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았어. 그가 친아들이라고 한들 뭐가 달라져. 유대감은 잘하는데 시간이 걸려. 리암은 옅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다. 헬레나 이모,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되찾는다는 게 정말 멋진 일이죠. 저는 그동안 이 가족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데이먼에게 빚진 거예요. 헬레나는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모든 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너도 그때 아기였잖아. 안 그래? 부모가 잘못한 거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그렇게 아이가 뒤바뀐 거고 그 어떤 것도 이제 내 몫이 아니야. 마음 편히 먹고 자책하지 마. 나는 빅터와 클레어를 잘 알아. 그들은 그동안 진심으로 너를 키웠어. 친아들이 돌아와도 너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자신을 낮추지 마. 아무도 너에게 그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요점은 이것만 기억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너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이해했니? 리암은 입술을 깨물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빅터와 클레어가 그를 계속 보살피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곳 집에서든 스털링 가문 전체에서든 도시에서든 수도에서든 마찬가지로 그는 유일한 귀한 손자였다. 모두가 그를 귀한 보물처럼 여겼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모두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낙차가 엄청나다. 데이먼이 돌아온 이후로 그는 그들의 눈에 사실상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세상은 온전히 데이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심지어 누나들도 입장이 달라졌다. 오직 엘라만이 여전히 그의 편에 서 있다. 그저 생각만 해도 리암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찬다. 그의 것이었던 모든 것들. 갑자기 그는 절반 이상을 내줘야 한다.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리암이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빅터와 클레어는 이미 공식적인 소개를 마쳤다. 대단한 의식과 함께 나를 손님들에게 소개하며 한마디 한마디에서 분명한 자부심과 애정이 뚝뚝 묻어난다. 4명의 스털링 가문의 딸들조차 내 옆에 서 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리암, 스털링 가문은 정말 대단해. 온 가족이 저기 서 있는데 모두 다정하고 화목하게 말이야. 그리고 너만 한쪽으로 밀려났어. 헬레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러 갔다. 인맥이 넓은 젊은 남자들 그룹이 리암과 가까운 그들이 다가왔다. 그를 대신해 분개하며 그 주위에 모여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 밤은 데이먼의 것이야. 이 연애는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된 거야. 그가 이 모든 것의 정당한 중심이지. 내가 거기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빅터와 클레어가 의도적으로 그를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 연애 전에 클레어는 사실 제안했었다. 리암이 그들과 함께 연회장에 서라고 말이다. 하지만 리암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데이먼이 진짜 상속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연애는 데이먼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거기 서 있을 자리는 없다고 했다. 그 말들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다. 클레어는 그것을 고려했고 리암에게 실제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거기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비교만 불러올 것이고 그의 입장을 더 불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제안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암은 여전히 서운함을 느낀다. 그는 맞는 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상실감은 놓칠 수 없었다. 이는 그의 친구들을 더욱 격앙시켰을 뿐이다. 리암을 대신해서 그래, 데이먼이 진짜 상속인일 수도 있지. 하지만 넌 스털링 가문과 10년 넘게 함께했어. 이유가 없어. 그가 나타났다고 내가 밀려날 이유가. 스털링 가문은 한 명 정도 더 부양할 수 있어. 그리고 선착순으로 따지자면 그가 늦게 나타난 사람이지. 선착순을 적용할 순 없어. 이런 일에 그는 엄마 아빠의 친아들이야. 그는 산속절에서 수년간 고통받았어. 내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동안 그가 불만을 가질 만도 해. 나도 전적으로 이해해. 그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리암은 관대한 척하지만 옆에 있던 그의 친구는 노골적인 경멸로 입술을 비웃듯이 올린다. 산속절에서 자란 사람이 아마 TV도 본 적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너와 그 시골뜨기 사이에 반쯤 똑똑한 사람이라면 누가 더 자격 있는지 알 거야. 맞아. 넌 스털링 가문의 돈과 영향력으로 만들어졌어. 처음부터 만들어진 진정한 도련님이야.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이 비교가 될 수 있겠어. 내 부모님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냥 기다려봐. 그 시골뜨기가 스털링 가문을 망신시키고 상류 사회의 웃음거리를 만들 때를. 리암, 그렇게 물러터지면 안 돼. 내가 더 물러설수록 더 쉬운 표적이 될 뿐이야. 내 것은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해. 리암은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 걱정하지 마.
집에서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엘라는 여전히 나를 전과 똑같이 대해줘.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안심시키는 듯 들리지만 내면에는 상황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엘라를 지목함으로써 여전히 자신을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으로 그는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암시하고 있다. 다른 3명의 자매들은 이미 멀어졌다고. 진짜 형제가 돌아왔으니 입양된 아이는 버림받는다고. 리암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알고 거기서 말을 끊는다. 그는 실제로 어떤 진정한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다. 방금 내가 분위기를 장악하는 걸 보고 그가 내가 이 모임에 너무 빨리 스며들까 봐 갑자기 걱정이 든다.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을까 봐. 원래는 그의 것이었던.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의심을 약간 심는다. 우선 소문이 퍼진다. 그는 그것이 실제로 아무것도 멈추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안다. 하지만 적어도 뭔가 효과는 있겠지? 그들이 한창 대화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명실상부한 주인공을 발견한다. 내가 그들에게 곧장 걸어가는 것을.